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3대 배출 원인인 수송과 난방, 사업장을 상시 집중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량의 20%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방사성 물질 없이 암을 쉽고 정확하게 찾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생산 단가를 낮추고 운영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암 검진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화에서 볼 법한 머리 좋은 아기, 잘생긴 아기만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유전자 공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상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맞춤 아기가 치료 목적으로 태어나고 있는데요.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과학 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위대한 물질 중 하나인 철은 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도구를 넘어 생물학적으로도 중요한 원소이기도 합니다. 그럼 인간이 철을 유용한 도구로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세상을 바꾼 위대한 물질, 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서울시가 공격적인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고강도 대책을 시행해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강 건너 아파트가 간신히 형체만 보이는 지난 3월 한강변 모습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으로 역대 최악 수준이었습니다.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어느덧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었고 신생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공감하는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세먼지 3대 배출원인 수송과 난방, 사업장이 상시적인 집중관리 대상입니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면 현재 도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상시 제한되고 행정공공기관에선 차량 이부제가 실시되고 시영주차장에서는 최대 50%까지 주차요금이 할증됩니다.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비중이 가장 큰 난방 구문은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를 도입하고 대형 건물은 적정 난방 온도를 집중 관리합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에 평시보다 더욱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평소의 기준 온도를 낮추어서 고농도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 대책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대기 오염 물질 점검과 노후 건설 기계 저공해화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도로 청소도 더 자주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시즌제가 시행되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20%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부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세먼지를 만드는 요인 가운데 국내도 절반 이상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도 챙기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범환 기자입니다. 여느 도시처럼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광주. 나보기 씨는 자가용 없이 한 달 살기에 나섰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조금 더 강주 시내가 좀 따뜻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실천하는 대표로 됐습니다. 시민단체 대표와 각급 기관 단체장들도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앞장서겠다는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뜻에서 발자국도 남겼습니다. 이 대중교통이 지금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암보다 더 무서운 지금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론화위원회까지 거치면서 공사가 시작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시대를 앞두고 광주의 미래 대중교통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도 열렸습니다. 이제 도시철도와 버스의 촘촘한 연계로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광주의 승용차 수송 분담률은 버스와 지하철 합친 것보다 많은 44.5%. 광주 사회 핵심 플랫폼 가운데 처음으로 시작된 대중교통 이용률 높이기 운동이 광주를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바꾸는 원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보관시설 맥스터의 추가 건설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원안위는 정기회의에서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원전 운영 변경 허가안을 안건으로 다뤘지만 추가 논의를 위해 이후 회의에서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맥스터는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 후 핵연료를 수조로 된 습식 저장 시설에 넣어 수년간 열과 방사능 수치를 낮춘 뒤 옮겨 보관하는 건식 저장 시설입니다. 현재 월성 원전에는 맥스터 7기가 운영 중이지만 저장 용량이 포화에 가까워지고 있어 한수원이 추가 건설을 위해 지난 2016년 4월 원안위에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다수의 직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고졸자보다는 대졸자가 더 큰 위협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인공지능이 고졸 이하 인력보다 대졸자를 5배가량 더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더 많은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대학 교육을 받은 근로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남성 직장인, 백인과 아시아인 근로자가 다른 그룹보다 AI의 일자리를 빼앗길 확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교사와 같이 대인관계 기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AI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최대 관광도시로 꼽히는 라스베이거스에 카메라와 센서로 교통량을 측정해서 교통 혼잡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인공지능 신호체계가 확대 도입된다고 미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시 교통당국은 도심 비즈니스 구역을 비롯해 교차로 30곳에 시범 운영 중이던 AI 신호체계를 교차로 8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신호는 자동차 통행 대수는 물론 보행자 수와 차량의 회전 방향 등을 집계해 신호 전멸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라스베이거스시는 시범 운영 중인 AI 신호 시스템으로 인해 최대 40%까지 차량 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혹시 맞춤형 아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디자이너 베이비라고 하는데요. 예. 특정한 형질을 가지도록 해서 태어난 아기를 뜻합니다. 어떤 질병에 안 걸리는 유전자 구성을 지닌 아기일 수도 있고요. 또 키가 큰 유전자를 가진 아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비슷한 소재의 긍정과학 영화도 유명하죠. 가타카라는 영화인데 네. 신체적으로 좀 뛰어난 아기를 얻기 위해서 열성 유전자를 배제한 아기만을 골라서 태어나게 한다 이런 설정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춤아기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예. 맞춤아기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가지고 시험관 수정을 해서 그 결과 만들어진 배아 여러 개의 유전자 검사를 모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원하는 유전자 구성을 가진 배아를 골라서 탄생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그럼 네. 실제로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들도 있나요? 네, 2000년대 들어서 세계 곳곳에서 이런 맞춤아기가 태어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희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를 치료하기 위해 태어나는 겁니다. 최초의 맞춤아기는 2000년 8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탄생했는데요. 미국의 한 부모가 유전병에 걸린 딸에게 딱 맞는 골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인공수정으로 얻은 10개 배아 가운데 딸과 조직이 딱 맞는 남자 아기를 태어나게 한 겁니다. 네. 이후에 이런 치료 목적의 맞춤아기는 세계 곳곳에서 허용이 됐는데요. 네. 이후에는 프랑스에서도 맞춤아기가 태어났고요. 호주와 영국에서는 맞춤아기를 합법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위한 부모의 마음이 이해는 가면서도 윤리 문제 또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말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의 이 맞춤아기가 태어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었죠. 중국 과학자 허젠쿠인데요. 배아에 유전자 가위를 넣어줘서 에이즈 관련된 유전자를 편집한 후 태어나게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 배아 가운데서 선택하는 기존 맞춤아기 방법이 아닌 이 배아의 유전자를 바꿔버렸다는 점에서 예. 과학계 윤리 논란을 불렀습니다. 예. 네, 정말 이렇게 유전공학이 발달하면 미래에는 뭐 머리 좋은 아기, 잘생긴 아기, 신체 조건이 좋은 아기만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상은 정말 공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바이기도 한데요. 네.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됐잖아요. 이를 바탕으로 인간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밝혀내면은 이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 21일에 국제학술지 셀에 실린 이스라엘 히브리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외모나 지능과 관련한 맞춤애기가 태어나는 게 기존 생각보다도 훨씬 어렵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 유전공학 기술이 그 정도로 발전한 건 아닌가 본데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부 유전병 같은 경우는요, 유전자 한 개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발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하나 유전자 때문에 결정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거는 전체 유전자의 1%도 채 안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질병이 여러 유전자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발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키나 지능 같은 형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질은 한 가지 인자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 인자가 영향을 준다고 해서 다인자 유전이라고 불립니다.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되고서 이 인간의 모든 유전자가 또 알려졌고 또 이 유전자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특성을 결정하는지도 나날이 드러나고 있긴 한데요. 아직도 이 유전자의 세계는 너무나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히브리대 연구팀이 다인자 유전 형질, 키나 지능 같은 것을 조작하는 게 사람들이 이 기존에 생각해왔던 것보다도 굉장히 많이 어렵다, 복잡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어떤 실험의 결과인가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가요? 네, 연구팀은 컴퓨터로 가상 실험,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네. 실험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 지식으로 맞춤아기를 태어나게 해도 태어난 이후에 키나 지능은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험 방법을 보면요. 연구팀은 실제 남자와 여자의 유전자 정보를 갖고요. 그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상의 배아를 만들었습니다. 연구팀은 10개 배아가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 배아의 유전자를 스크리닝을 해서 IQ나 키를 추측을 해보고 가장 점수가 높은 배아를 태어나게 선택을 해가지고 태어났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선택한 배아의 IQ를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10개 배아의 평균 IQ보다 3포인트 정도밖에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시뮬레이션 결과 선택된 배아의 키는 다른 배아들의 평균 키보다도 3cm만 컸습니다. 고작 3cm요. 물론 뭐 가상 실험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팀은 이마저도 보장된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시험관에서 인공 수정을 하면요. 대부분 이 배아가 10개까지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만약에 배아를 5개를 얻었다면은 최상의 조건의 배아를 골라서 착상을 시키더라도 IQ는 평균보다 2.5포인트 정도만 높을 거고 또 키는 2.5cm 정도만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균보다요. 그래서 연구팀이 지적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현재 게놈 지도가 대부분 유럽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이 됐다는 점입니다. 특정 현지를 결정한다고 예상되는 유전자가 사실 유럽 사람 외에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직 뭐 이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니까 윤리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다음으로는 잠을 자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폐경기 여성에게는 이 수면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 뉴욕 버팔로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수면 부족이 폐경기 여성의 뼈 건강에 매우 부정적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꼭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폐경기는 안 그래도 뼈가 좀 약해지기 마련인데 잠이 부족하면은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폐경기 여성들은 하루에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 게 좋고 그걸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떤 위험이 처해질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연구 결과는요, 이 폐경 여성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인데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연구팀은 이들의 하루 수면 시간을 조사를 한 다음에 전신, 고관절, 목, 척추 등의 골밀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하루의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로 잡았을 때 맨 위에 지금 보이시는 수치가 5시간 미만 잤을 텐데 이 골밀도는 1.37배 낮았고요. 또 골다공증 위험은 1.94배,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7시간보다 많이 자는 경우를 보면요. 골밀도의 낮음 정도는 0.9 정도로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골다공증 발병률을 보면은 6시간에서 7시간 잔 시간보다 적게 자거나 많이 자는 경우 모두 골다공증 위험이 커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자도 좋진 않네요. 네, 적절한 수면 시간이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는 데 가장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값은요. 참고로 폐경식이나 흡연 음주 여부 또는 운동 습관, BMI 등을 전부 고려해서 보정된 값입니다. 이렇게 되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도 따로 있을까요? 네, 원래 뼈는요 딱딱하고 좀 고정된 그런 조직으로 보여도 살아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오래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작동을 하면서 말하자면 리모델링을 계속합니다. 1년 동안 성인의 뼈가 약 10에서 30%가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만들어지고 파괴가 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제거되는 뼈가 새로 만들어지는 뼈를 앞지르기 때문에 점점 뼈가 약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연구팀의 설명은 여기서 잠이 모자라면은 이런 뼈 리모델링 과정이 더욱더 방해를 받는다 이런 겁니다. 노인이 되면 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쉽게 부러진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특히나 이 폐경기 여성들은 뼈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7시간 적정 수면 시간을 꼭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 탐사 업체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유인 우주선 스타쉽의 선체 일부가 지상 테스트 도중에 폭발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스페이스X는 다행히 폭발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고 선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스트에 사용한 우주선은 스타쉽 시제품으로 실제 유인 우주 탐사에 쓰일 모델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 9월 6개월 이내에 지구 궤도까지 시험 비행에 나설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공 우주 전문가들은 지상 테스트 사고로 시험 비행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에 미국의 5세대 이동통신 5G 구축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1일 트위터에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에게 미국의 5G 구축에 관여할 수 있는지 봐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애플이 이에 대해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애플은 지금까지 5G 이동통신 인프라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없고 5G 장비를 출시한 적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하루 전 텍사스주 오스틴의 애플 공장을 방문해 삼성과의 경쟁을 고려해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들어오던 애플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없이 암을 쉽고 정확하게 찾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질병을 찾아내 첨단 의료 영상 장비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을 발견하려면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 엑스선을 시작으로 CT나 MRI를 거친 뒤 PET, 즉 양전자 단층 촬영을 통해 암을 확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PET는 방사성 의약품으로 3차원 영상을 얻기 때문에 적은 양이나마 인체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체에 해가 없는 산화철로 암을 찾아낼 수 있는 영상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그걸 환자가 먹게 되면 이제 피 속으로 흐르다가 그 암 부위에 그 입자들이 다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달라붙는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기장을 인가를 하게 되면 고기가 암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흡입한 산화철 나노 자성 입자의 위치를 추적해 암은 물론이고 특정 질병을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화철은 특히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만성질환 진단에 효과적입니다. 방사성 물질 없이 암 등 특정 질병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이 기술은 국내 전문 기업에 이전돼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 해외 장비보다 전류량은 100분의 1, 제작 비용은 20분의 1 수준으로 경제성도 확보했습니다. 생산 단가를 매우 낮출 수 있고 운영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 검진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아마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릴 예정으로 더 안전한 질병 진단 장비를 개발하는 데 활용될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농업의 모습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신 농업기술의 현주소를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봇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익은 딸기를 수확합니다. 24시간 쉼 없이 일할 수 있는 이 로봇은 5초에 하나씩 딸기를 딸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딸기의 상품성까지 향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팔을 10개를 붙이면 10사람의 그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병충해도 이제 로봇이 들어가면서 그런 변수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장착하고 드넓은 농지 위를 날면서 작황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 드론부터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이항기까지 첨단 기술로 탈바꿈한 농업의 색다른 모습에 현장을 찾은 농민들은 새삼 격세지감을 실감합니다. 새로운 농업 현실이 있다는 걸 느꼈고 앞으로 저도 이걸 많이 업데이트해서 농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간편식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 등 최근 주목받는 식품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재조명받는 농업의 달라진 위상을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젊은 세대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현장에서 관련 상담을 받거나 청년 농업인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농촌진흥청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는 팥을 개발했습니다. 농진청 연구진이 토종 야생 팥을 밭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개량해 식물 특허를 출원한 이 팥은 동물 실험 결과 일반 팥보다 항혈당 기능이 10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은 또 식이약 소재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팥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창의적인 농업 관련 아이템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강소농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 제품을 선보이는 행사가 열렸는데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은 공간에서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 등을 만드는 전미화 씨. 2년 전 귀농에 반려동물을 키우던 전 씨가 반려동물에게 먹기 좋고 영양가 높은 먹거리를 주기 위해 고심하다 주변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해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들인 결과 2년 만에 연간 수익이 6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SNS를 통한 직거래와 정부 지원도 큰 힘이 됐습니다. 강소농 교육과 컨설팅이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그중에서 특히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서 그런 것들이 저희를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새싹 인삼을 재배하는 이 작은 농장도 연간 소득이 1억 원을 넘습니다. LED 시설을 갖추고 체험과 가공, 온라인 판매에 주력한 게 성공 비결입니다. 정부가 2011년부터 육성한 전국의 강소농은 모두 8만 5천여 농가. 일반 농가보다 10%에서 많게는 50% 이상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강소농이 올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터넷으로 후기만 보고 사다가 직접 농사 지으신 분들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 듣고 먹고 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강소농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장 밀착형 농가 경영 컨설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작지만 강한 강소농이 고령화가 특히 심한 농촌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과학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엄마는 북극 출장 중입니다. 이 책은 과학자로 살아온 한 여성 생물학자의 분투기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저자는 극지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인 이유경 씨로 기후변화와 생물자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극에는 5천여 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이유경 씨는 북극에 있는 다산과학기지 주변을 걸어다니며 미생물이 사는 흙과 바닷물 샘플을 채집합니다. 힘들게 채집한 샘플에서 새로운 속에 속하는 박테리아를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이 박테리아는 이제껏 발견된 적이 없는 미생물로 그녀가 직접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이유경 씨는 기지 일대의 기온 변화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북극 툰드라의 기온이 최근 높아지면서 여름에는 땅이 녹는 깊이도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난화의 징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북극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그곳의 변화가 한국이 속한 중위도 지역의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북극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북극에 대한 연구가 계속돼 인류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과학 산책이었습니다. 맥도날드와 맘스터치, KFC 등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 식약처가 위생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8곳 가운데 한 곳이 조리대가 불결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등 위생 상태가 나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살 아이가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시작된 소송. 게다가 냉장고에 처진 거미줄 사진 등을 토대로 시민단체 고발까지 나오고 위생 논란이 거세지자 맥도날드는 지난 19일 전국 300여 개 매장 주방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식품안전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언제나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식약처가 지난 1일부터 보름간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8곳 중 1곳 꼴인 19개 매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도날드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맘스터치 6곳, KFC 5곳, 롯데리아 1곳 순이었습니다. 버거킹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조리장 위생 불량이 1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경우가 2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햄버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소통 지원 강화, 조리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햄버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햄버거를 섭취할 때 패티가 충분히 익었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덜 익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최근 광주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나온 이물질에서 나프탈렌이 미량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광주 남구와 서구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나온 이물질에서 나프탈렌이 리터당 3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악취 제거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나프탈렌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노후화된 상수도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과정의 진동으로 내부 코팅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 아직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정부가 일회용품 대책을 내놨는데 플라스틱에 이어 종이컵도 2021년부터는 카페나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음료를 살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이 커피 전문점은 지난해부터 매장 내 종이컵을 아예 없앴습니다. 다만 테이크아웃에 한해 종이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2021년부터는 카페와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여기 안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나갈 때 이게 컵을 바꿔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지금 워낙 일회용품 사용 문제가 심각하니까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시다 남은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다시 담아가려면 컵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 추진됩니다.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데 법안이 통과하면 2008년에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하는 셈입니다.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 등 순간의 편리함을 위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450억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 대상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백화점과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이 대상인데 2022년부터는 편의점, 제과점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 밖에 포장, 배달 음식의 일회용 수저와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면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철은 생활의 중심에 있고 문명 발전에 공헌해 왔는데요. 네, 그만큼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위대한 물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인류 역사를 보통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그리고 철기시대로 구분하는데요. 철기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류의 문명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철이 인류에 미친 영향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철은 우리가 사용하는 금속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 생활을 지탱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궁금한 S는 철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 26번에 있는 철은 기호로 Fe2인데요. 이는 페륨이라는 철을 의미하는 라틴어로부터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산소와 결합하여 녹이 쓴 상태, 즉 산화철의 상태로 존재하는 이 원소는 순수한 상태일 때는 알루미늄보다도 무르지만 약간의 불순물이 섞인 형태, 즉 합금이 되면 아주 단단하고 강한 금속으로 탈바꿈된다는 재미있는 특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철은 너무 중요한 원소 중 하나인데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적혈구 속의 단백질, 즉 헤모글로빈의 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소 운반과 세포 호흡에 아주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는, 단순히 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도구를 넘어서 아주 여러 방면에서 여러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원소가 바로 Fe, 철이라고 하는 원소입니다. 이러한 철을 자연에서부터 추출해 인간이 유용한 도구로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고고학자들은 청동기 시대 후기로 알려진 기원전 1500년경 히타이트 왕국으로부터 철의 야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야금이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야금은 영어로 메탈러지, 즉 금속을 다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용어입니다. 야금을 분류하자면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추출, 정련하는 금속 재련, 재련에 의하여 얻어진 금속으로부터 각종 목적에 적합한 성질의 금속과 합금을 만드는 금속 재료, 나아가서는 그 금속을 가공, 성형하는 금속 가공의 세 분야로 크게 나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을 담당하는 분야는 역시 1단계인 재련으로서, 이 재련이 불가능하다면 애초부터 2, 3단계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금속을 추출하는지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얼마만큼 강력한 국력을 가질 수 있는지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어떻게 철을 재련할 수 있었을까요? 고대인들은 불에 단단하게 견딜 수 있는 흙이나 돌을 이용해 만든 연로라고 불리는 커다란 화로를 이용했습니다. 이 안에 철의 원료로 알려진 철광석을 목탄과 함께 넣은 다음 연로를 뜨겁게 달궈 녹아내리는 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철기 시대에는 표면은 철이지만 안은 공기로 차 있는 스펀지 철, 해면철만 청동과 비슷한 온도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화덕에 넣어 빨갛게 달구고 두들기고 다시 빨갛게 달구고 두들기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변으로부터 탄소를 머금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 단단한 강철을 만드는 게 초기 역사 속에서 철을 재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기술은 쉽사리 다른 집단에 이전되지 않았고 숙련된 기술자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장장이는 고대 사회에서 나름의 독점적 지위를 갖는 집단이 되었고 여러 신화에서도 대장장이 신은 꽤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철이 본격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재련 방식을 얻게 된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인 약 5세기경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로법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용광로를 이용해 철을 재련하는 방법으로서 용광로 아래에서는 공기를 주입하면서 위에서는 철광석과 석회석 그리고 화로를 달구기 위한 연료를 계속 넣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보통 이때 이용되는 철광석 속에 있는 철은 주로 산소가 3개 또는 4개가 결합하여 있는 철로서 용광로 내부에서는 바로 이 철에 붙어있는 산소가 지속적인 화학 반응을 통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용해 순수한 철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 원료입니다. 이런 고로법은 유럽에서는 중세 중반에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5세기경 벨기에와 영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료로 목탄을 썼으나 효율도 낮고 무엇보다 목탄이 부족했기 때문에 석탄을 언제부턴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석탄에는 철강의 질을 낮추는 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18세기에는 석탄 대신 코크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죠. 또한 산업혁명 속에서 고로법에 사용되는 용광로도 한 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1855년 영국의 기술자인 헨리 베세머에 의해 불순물을 쉽게 걷어낼 수 있는 새로운 고로인 베세머 전로가 탄생하게 되면서 인류는 이전과 비교하여 더욱 값싸고 질 좋은 형태의 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증기기관의 발달과 맞물려 인류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으로서 작용하게 되죠. 이처럼 철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은 철에 대한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대에서의 철은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 주택부터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의 탄생을 알게 되니 한층 철과 친해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국인 과학자 허젠쿠이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을 거친 아이를 출산했다고 주장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각국은 인간 유전자 편집에 대한 국제 권고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유전자 편집하기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윤리적인 논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